내향인들이 외향인들보다 전체적인 행복의 양이 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외성적인 내향인이라든지 내성적인 외향인이 있을 수 있고 네 가지 성격 구분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외향인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타이밍이 왔어. 연락을 안 하게 되겠죠.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돼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감각에 집중하기.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상은 외향인 위주로 많은 것들이 세팅되어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나에게 잘 맞는 삶의 결은 따로 있는데, MBTI로 익숙하신 이제 내향과 외향의 구분은 에너지의 흐름과 연관되어 있는 설명이거든요. 외향인들은 에너지의 흐름이 외부로 발산, 내향인들은 수렴되는 성향이다. 그래서 외향인들은 외부 활동을 주로 하게 되고 내향인들은 집 안에서 칩거하면서 활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익숙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 심리학적 개념으로는 이 내향과 외향의 구분이 긍정적인 자극에 얼마나 잘 반응할 수 있느냐라는 쪽으로 개념 정립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외향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향인들 대비 긍정적인 자극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선천적으로 좀 크게 타고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향인들에게는 그게 끝도 없이 긍정적인 자극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좋은데, 처리 용량이 작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자극을 어느 정도 처리하다 보면 이 용량이 다 차서 과부하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내향인들이 외향인들보다 전체적인 행복의 양이 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는 긍정적인 자극을 얼마나 많이 처리할 수 있느냐의 용량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술자리에 간다고 하더라도 외향인들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2차, 3차, 4차까지 쭉 그 하이텐션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는 긍정적인 자극을 다룰 수 있는 처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 안에 계속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향인들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이미 작아요. 그래서 1차의 한 중반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 처리 용량이 다 차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자극처럼 느껴지면서 이제 기가 빨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외향인들 같은 경우에는 처리 용량이 크다 보니까 항상 자극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집 밖에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자극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외향인들은 자꾸 집 밖으로 나가서 어떠한 긍정적인 자극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고, 내향인들은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 나의 처리 용량을 초과하게 되는 자극 때문에 오히려 과부하에 걸리게 되다 보니까 집 안에서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자극만으로도 충분히 처리 용량이 차게 되는 것이죠. 내향인들 같은 경우에는 통제된 자극과 정적인 행복에 치중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성, 외성은 내가 타고난 사회성, 소셜 스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이 서로 구분 가능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내향, 외향, 내성, 외성, 이게 또 교차로도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외성적인 내향인이라든지 내성적인 외향인이 있을 수 있고, 또 방향성이 같게 되면 외성적인 외향인이 있을 수 있고 내성적인 내향인이 있을 수 있죠. 네 가지 성격 구분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성적인 내향인이나 외성적인 외향인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같잖아요. 내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날 평가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구분이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명확해지죠. 하지만 이제 외성적인 내향인 같은 경우와 내성적인 외향인 같은 경우에는 교차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날 봤을 때 너 저 사람은 내향인이냐 외향이냐 좀 헷갈릴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볼 때도 나는 내향인일 때도 있는 것 같고 외향인일 때도 있는 것 같고,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동안 내면의 혼란스러움에서 스스로 느끼는 약간 불안감이라든지 긴장도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성적인 외향인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들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누군가가 불편감을 느끼게 됐을 때 내가 기대하고 있는 바와 지금 현실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바 사이에 괴리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서 어떤 불편감이 태동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외향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자극을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인간관계에 한정시켜 놓고 봤을 때 외향인들은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나누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내성적이다, 사회성이 약간 좀 재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뜻하잖아요. 내가 외향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많이 관계를 맺고 싶은데 내성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의 교류가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욕망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들과 어울리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나가 나의 이상향인데, 나의 현실은 그러한 관계가 굉장히 힘들고 그런 것들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나. 이 괴리감 때문에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자괴감을 느낀다거나 그러한 모습들이 날 힘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사회적인 역량을 늘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사회관계가 강제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자녀들을 약간 좀 등을 떠밀어주면 어렵다고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등을 떠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성적인
외향인들이에요. 그래야지만 내가 거기에 이제 관계 속에 들어가서 교류를 하게 되면서 사회성이 신장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내가 이러한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자꾸 회피하려고 하거나 나를 밀어넣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나의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의 모습 간의 괴리감 때문에 스스로 힘들 수 있으니까 피하지 말고 훈련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계속 체험하고 경험하다 보면 사회성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외성적인 외향인으로 전무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성적인 내향인들이라고 해서 제 책에는 하이브리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이브리드들이라고 해서 마냥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향인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외향인으로 착각할 수 있을 만큼 소셜 스킬이 화려한 사람들이잖아요. 적응적인 성격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일부분은 맞습니다. 일부분은 맞지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제3자들은 보통 나를 다 외향인이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나한테 기대하는 게 외향인 친구로서 나를 대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기 마련이에요. 외성적인 내향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이 뭔가 교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외향인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교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 때, 예를 들어서 뭐 방학을 했다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타이밍이 왔어. 하이브리드들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안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나 혼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나를 외향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친구가 나랑 재밌게 즐겁게 잘 교류하면서 지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은 연락이 끊길까? 이러한 부분에서 약간 좀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성격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들 같은 경우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조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루머에 시달리는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같이 있을 땐 되게 친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연락이 안 되고 맨날 나만 연락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상황처럼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외성적인 내향인들이 어떠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향성과 예민함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민한 사람들도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향인은 그러한 활동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좋아한다라고 본다면,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 대비 그 밀려드는 자극 때문에 이 신경체계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그러한 정도가 훨씬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뾰족해지는 거죠. 예민해지는 거죠. 각성 수준이 너무 높게 치솟다 보니까 진정시켜주기 위해서라면 자극이 최대한 없는 환경 속에서 어느 정도는 좀 있어줘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과 혼자 있는 공간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내향과 외향이라는 성격을 딱 놓고 봤을 때 내향이 이쪽 극점에 있고 외향이 이쪽 극점에 있는 스펙트럼으로 생각을 하시면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 방향성이 이 내향 쪽과 이 HSP의 방향이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향인들도 혼자 있는 상태를 선호하고, HSP들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신경계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혼자 있는 상태를 계속 지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향적인 HSP들 같은 경우에는요, 극적인 내향인들의 지점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동하게 돼요. 내가 어느 정도 평균적인 내향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예민한 감각을 동시에 타고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내향인 쪽으로 계속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외향적이면서 HSP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스펙트럼에서 외향 기질을 더 강하게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이 HSP 기질 때문에 계속 내향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내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의 성격을 판별해 보려고 했을 때 외향인들의 모습과 내향인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걸 후천적으로 내향화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손실 회피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돼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화 통화하는 걸 굉장히 꺼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충분히 혼자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교류를 하면서 토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향인들이 보통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통화를 하는 스킬 자체도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진짜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이제 현실 회피거든요. 굳이 전화 통화를 피하면서 문자나 텍스트 같은 것들로 이거를 대체해가면서 살게 되면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무래도 세상이 외향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외향인들은 전부 다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전화통화 하기가 싫어가지고 현실 회피를 하지 않으려면 관점을 달리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게 싫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나한테 분명히 손해가 올 거야. 내가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전화통화를 하기 싫더라도 해야 돼.
이러한 식으로 관점을 딸깍하고 바꾸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을 계속 해나가고 나를 훈련시킴으로써 이 행동이 더 이상 싫지 않아질 때까지 대련하는 것이 나에게 중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거야. 인간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나에게 손해가 오는 상황보다는 이득이 오게 되는 상황 쪽에 훨씬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계속 행동하게 되면 손해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하기 싫은 행동을 좀 더 쉽게 해 나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향인들 같은 경우에 항상 뭔가 끊임없이 생각에 빠져 지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과잉사고와 끝없는 반초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내향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감각에 집중하기. 감각에 집중한다는 것은 뭐냐? 쉽게 말씀드리자면 외향인들처럼 한번 행동해 보는 거예요. 타인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자극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집중을 하는 것도 어떠한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내가 너무 생각에 반추가 계속되면서 힘들다라고 한다면 밖에 나가서 좀 걷고 이것저것들을 좀 보고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자연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다 감각에 집중하는 행위인 거거든요. 이러한 감각에 집중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각과는 멀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내향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과학적으로 봤을 때 기저 피질의 각성 수준이라든지 자율신경계의 활성화 수준이 외향인들보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이제 과잉사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미 지금 내면이 과각성 상태인 거예요. 자극이라는 게 외부에서 유입될 수도 있지만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자극들도 있거든요.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자극이 뭐냐? 생각이 하나의 자극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는 이 생각을 끊기 위해서 내가 외향인인 것처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루고 이틀이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금세 나를 괴롭히던 생각들이 많이 작아져 있게 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외향인들이 내향인 대비 최소 2배 이상 인구 통계학적으로 많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상은 다수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외향인 위주로 많은 것들이 세팅되어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거기서 내향인들이 외향인들과 같이 발맞춰 살아가려면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맞죠. 외향인들은 나에게 타고난 삶의 결을 쫓아서 사는 게 세상이 정한 기준과도 잘 맞아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내향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나에게 잘 맞는 삶의 결은 따로 있는데 외향인들을 쫓다가 이제 가랑이가 찢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좀 자기주도적인 철학이 부족해서 생겨나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성격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어야겠죠. 성격 정체성이 잘 확립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인문학적인 뭐 서적이라든지 강의들을 함독해 보면서 스스로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민한 분들이 조직생활에 좀 잘 안 맞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부탁을 해와. 그럼 예민한 사람들은 그걸 거절하지 못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이 부탁을 거절하면 저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할 거야. 에너지를 계속 쓰게 돼. 근데 내가 회사에 출근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윽박 지르고 있고 누군가는 혼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자체가 다 마치 내가 겪고 있는 상황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복 같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에너지는 계속 소모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지낸다거나 에너지의 불균형 상태에 시달리게 되면서 번아웃이 찾아오게 되고 정신건강이 순차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에너지를 다시 채워주기 위해서는 나의 활용한 통해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줘야 된다. 또한 연구에서 내가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다 강하게 어필하는 사람들이 예민한 감각을 지닌 HSP가 맞을까? 실험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려 볼게요. 나는 종종 내 예민함으로 주변에 특혜를 요구한다. 사람들은 나를 특별한 방식으로 대한다. 내가 예민하다고 고백하면 사람들은 기꺼이 나를 돕는다. 나는 종종 내가 너무 예민해서 얼마나 힘든지 얘기한다. 직장에서 실수했을 때 나의 예민한 성격을 어필하며 질책을 회피한다. 성격 심리학에서 규정하는 예민함이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들이고요. 오히려 굉장히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니까 나에게 좀 맞춰줄 수 있겠어? 예민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민한 감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타인의 감정들도 마치 내 감정처럼 느끼게 되는, 여기서 내가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겠지? 그럼 그렇게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다 나의 감정으로 합쳐지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지게 되면 결국 내가 불편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최대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아동바동하면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HSP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기준으로 17% 6명 중에 1명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HSP들 중에서도 외향적인 HSP와 내향적인 HSP가 따로 있습니다. 이 비율이 7대3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향적인 HSP가 70% 정도고 외향적인 HSP가 30% 정도다. 그 안에서 약간 체급의 차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라이트급이 있을 수 있고 미들급이 있을 수 있고 헤비급이
B급이 있을 수 있고, 이 모든 HSP 분들을 다 포함한 전체 수가 6명 중에 1명꼴이라는 거죠. 타인 중심적, 상황 중심적, 관계 중심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정서적 안정성을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여하고 그들만의 행동적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민한 분들이 조직 생활에 좀 잘 안 맞는 경향이 있어요. 센터에 찾아오시는 HSP 분들도 확실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잦은 이직이에요. 잦은 이직. 거슬리는 지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옮겨봤으나 두 번째 회사에서도 거슬리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상황이 HSP 회사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같은 것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회사 환경에서 부대낌을 느낄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하나는 이제 물리적 환경, 또 하나는 인적 환경, 또 하나는 이제 직무 환경, 업무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물리적 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사방에서 오는 자극을 필터링 없이 계속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실에 막 정중앙에 내 데스크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360도가 뻥 뚫려 있는 거잖아요. 좌우뿐만이 아니라 전후에서도 계속 어떠한 자극들이 나의 감각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앞이나 왼쪽,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속 보고 있거나 내 이제 시야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가 뭔가를 좀 대처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 뒤에 있는 자극들은 내가 볼 수가 없잖아요. 훨씬 더 나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훨씬 더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 갈 수 있는 숨겨진 자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HSP들이 본능적으로 뻥 둘려있는 공간에 가게 되면 등을 쥐고 자리를 잡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뒤가 막혀있는 환경을 선호한다는 거죠. 커피숍이나 식당 같은 데 가도 이제 코너 쪽을 선호를 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등 뒤에서 올 수 있는 자극을 차단하려고 하는 속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고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혹은 조직 생활을 하면서 물리적인 자극 유입량을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코너 쪽으로 자리를 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앞쪽과 왼쪽, 오른쪽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극을 좀 통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조직 생활을 할 때도 다 인원보다는 소 인원끼리 하는 게 훨씬 더 자극의 유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강도도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HSP들에게 천혜의 직업 환경이라고 한다면 프리랜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인적 환경의 부분을 고려를 해보자면, 예민한 사람들에게 이제 독같이 작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팀 내부적으로 그렇게 자기중심성이 강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사람이 있다. 어느 팀에나 한 명 이상은 반드시 존재해요. 근데 내가 회사에 출근했는데 항상 뭔가 다른 사람들이 윽박지르고 있고 누군가는 혼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자체가 다 마치 내가 겪고 있는 상황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TV 화면을 통해서도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다거나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를 견디지 못하고 채널을 돌려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불화의 현장에 내가 같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복 같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한 환경은 예민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맞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부서 이동이라든지 이직을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할 정도로 안 좋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맞는 업무 환경이라고 한다면, 내가 부탁을 많이 들어줘야 하거나 부탁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두 가지 상황이 많이 강제되는 업무 환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영업직이라든지 이제 서비스 계통의 직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나에게 부탁을 했을 때 그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부탁을 거절하면 저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할 거야.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부탁을 해와. 그럼 예민한 사람들은 그걸 거절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계속 쓰게 돼요. 내가 계속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업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민한 사람들은 부탁을 들어주는 것에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보다 부탁을 하는 것에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훨씬 더 크거든요. 내가 부탁을 하면 귀찮아하겠지, 굉장히 싫어하겠지, 이런 데까지 다 인지 범위가 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직무를 우연찮게라도 맡게 됐다면 시급하게 이제 직무 변경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초감각과 초감정, 신미안이라고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초감각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굉장히 고성능의 안테나가 달려 있어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자극들이 내 머릿속으로 유입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자극이 한 100개 정도 떠다닌다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 경우에는 60개 정도 입력된다고 할까요? HSP들 같은 경우에는 100개 중에서 90개 이상이 유입된다고 보시면 돼요. 90개의 자극들 중에서는 긍정적인 자극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자극도 있을 수 있잖아요. 스트레스 자극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들이는 편이고, 숨겨진 어떠한 즐거움 같은 것들도 잘 찾아내서 만끽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거든요. 내가 초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냐면, 인간에게는 오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HSP들은 이 5개의 감각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이 유달리 발달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후각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데 나만 그 냄새가 심히 거슬리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 처리 민감도가 쨍하게 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의 역치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 어떠한 그런 자극들도 나한테는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초감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초감정의 첫 번째 특성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마치 내 감정처럼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감정도 굉장히 깊고 강렬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이 보통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초감각 때문에 여러 가지 뭔가 불쾌한 자극들이 계속 내 머릿속으로 유입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 힘들어하는 수준도 깊고 강렬하게 느끼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낄 때도 훨씬 더 우울감의 정도가 심하게 올 수 있고요.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보면 안 좋은 특성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감정이라는 것도 감정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불쾌한 지점의 끝, 여기가 유쾌한 지점의 끝이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감정 스펙트럼이 이 정도 수준에 제한이 되어 있어요. 불쾌한 것도 여기까지, 유쾌한 것도 여기까지.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이게 양쪽으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불쾌한 것들도 훨씬 더 깊고 강렬하게 느끼고 유쾌한 것들도 굉장히 깊고 강렬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예민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이제 삶의 고통과 스트레스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 반대편 이 부분에서 예민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삶의 활력감이라든지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이제 태동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태동할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서 잘 만끽할 수 있는 역량을 세 번째 특징이 신미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신미안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대상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속성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그걸 향유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잘 못 찾는다는 거죠. 예민한 사람들은 똑같은 대상에게서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속성을 찾아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대상에 빠지게 되면 광적으로 몰입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신미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좋아하게 되면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속성들을 다 찾아내서 그걸 다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예민한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정신적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감각, 초감정, 신미안을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예민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은 보통 초감각과 초감정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스트레스 자극을 내가 굳이 캐치해서 나에게 훨씬 더 깊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안겨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계속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소모된 에너지를 어디서 채우느냐? 신미안을 통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심의 활동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재생산하고 또 다른 일상생활을 하면서 에너지가 소모되고 이 에너지가 순환되는 구조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 센터에 찾아오시는 HSP 분들 가운데 정신건강이 많이 무너져 있는 분들을 보면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에너지는 계속 소모되는데 바쁘니까 취미생활을 할 기력도 없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지낸다거나 에너지의 불균형 상태에 시달리게 되면서 에너지가 바닥을 치게 되고 번아웃이 찾아오게 되고 정신건강이 순차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HSP 분들은 항상 에너지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소모될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나의 신미안을 활용한 취미생활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행복감을 느끼면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해 줘야 된다. 연애를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가질까요? 사람들이 보통 집중하는 부분은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면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좋아하는 면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이 사람과 한번 사귀어봐야겠다. 이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의 패턴이라면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상이 하나 더 있어요. 내가 싫어할 만한 요소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지 않느냐 또 아울러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감각의 역치가 워낙에 낮다 보니까 유독 저게 너무 거슬려서 저 사람이랑은 한 공간에 있기가 힘들어. 이 정도 수준의 제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당초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내가 싫어할 만한 지점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까지도 반드시 아울러서 고려를 해줘야 된다. 예민한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다 보면 아무 무리 없이 스무스하게 관계가 잘 진척되는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잘 맞는 게 아니라 예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거죠. 별개로 상대방도 HSP면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점을 싫어하고 어떠한 점을 좋아하는지 알아서 캐치해서 상대방에게 맞는 방향으로 계속 조정을 해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민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사실은 베스트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HSP끼리의 페어라고 하더라도 단점이 있어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게 되는 경우이거든요. 육아라고 하는 것은 HSP가 느끼기에 고강도의 인생 과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엄마도 HSP고 아빠도 HSP면 둘이 같이 헤쳐나가기가 좀 버거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둘 다 감각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내가 HSP라면 상대방은 나랑은 정말 코드가 안 맞더라도 최대한 무던하고 최대한 좀 둔감한 사람과 만나게 됐을 때 이 사람과의 개인적인 핏은 굉장히 안 맞더라도 여기
이를테면 자녀가 추가된다거나 해서 결혼과 아이, 그 이유까지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둔감하고 무던한 사람과의 조합이 스트레스를 상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분들은 굉장히 예민한 감각을 가진 HSP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특히 이제 도시 생활하는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러한 과도한 자극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행감과 불평감, 불안감을 심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억눌러 있던 삶을 살다가 도시 생활의 과도한 자극으로 해방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뭔가를 강하게 열망하면 열망할수록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과도한 자극이에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생활 환경의 모습들도 그렇고 과도한 자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꾸는 것을 추천드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극이 최대한 통제된 환경일수록 좋아요. 과도한 자극에서 나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을 만큼 자극이 많이 통제되어 있는 생활 환경을 항상 지향하다 보면 정신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정신건강은요, 충분할 정도의 정신 에너지가 차 있는 수준이 지속되어야지만 정서적으로 잘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HSP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통의 용량은 여기까지인데 남아있는 에너지가 이렇게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다시 채워주기 위해서는 나의 신미안을 활용할 수 있는 나의 취미 활동들을 매일매일 2시간, 3시간씩 즐기면서 다시 에너지가 재생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자극을 통제해야 된다. 소진된 에너지를 재생산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이루어진 취미 활동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실 수 있으면요, HSP라는 것을 타고났다는 게 저주처럼 느껴지지 않고 얼마든지 축복처럼 느껴질 수 있을 만큼 만족스러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을 깨우는 지식